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트럼프 관세로 인한 하락이 주식시장의 메인 타이틀이기 때문에 며칠간 엔비디아의 관세 영향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4월 12일자 어제 기준으로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반도체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은 뉴스이긴 합니다만 현재로서 판단할 때는 단기적이라고 정리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이미 산업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목재나 구리 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상호관세가 아닌 개별의 특정한 산업별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말하면서 반도체 산업도 반도체 개별 산업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얼마로 할지 결정되기 전까지는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반도체 상호관세 적용이 유예된다고 말했을 때 부록에 있는 별첨 자료를 직접 보시면서 코드를 살펴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새롭게 상호관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정의했던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SSD, 하드디스크, 모니터, 반도체 장비와 통신기기, CPU, GPU, 서버가 반도체 면세 항목에 없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IT 하드웨어 산업의 모든 것들이 반도체 관세에 따로 정의하기 전까지는 상호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라고 정의해놓고 그곳에 이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무풍지대로 하고 환급해주는 내용은 맞지만 다만 이걸 아직 명확하게 규정해주지 않았고 기존의 상호관세 부록에 붙어있던 HTS 코드가 워낙 빈약했기 때문에 상호관세 적용에서 반도체가 사실상 면제인 상황이 아니었는데 주요 품목 중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하기 전까지 상호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 트럼프 초기 상호관세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블룸버그 기자는 뉴스에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관세율에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조치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품목에 곧 다른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제외 품목 중 하나는 반도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특정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꾸준히 약속해왔습니다. 아직 그 관세를 부과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제외된 품목들은 그 면제 조항과 이제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한마디로 협의의 반도체로 정의하고 있었던 것에서 광의의 반도체, 우리가 흔히 반도체라고 말하는 애플의 스마트폰이나 인텔의 CPU나 엔비디아 GPU 같은 것,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것들을 이 면제 조항과 일치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반도체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 하에서 월요일에 반도체 관련 디테일을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모든 게 다 좋아지길 바랍니다만 아직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번 무관세의 길은 폭풍에서도 적용될 무관세의 길을 뜻합니다. 2023년 10월에는 엔비디아 H800 칩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로 마이너스 8% 하락했을 때 바이든 시대 AI 수출 규제의 숨구멍이 두 가지 있음을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당시 한 가지는 H20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클라우드를 통한 우회였죠. 이번에는 트럼프가 뚫어둔 숨구멍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숨구멍이란 일시적으로 유예된 90일 관세 적용 유예와 상관없이 지금의 반도체 섹터의 관세를 부과하고 말고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숨구멍을 의미합니다. 이미 올려드렸던 네이버 자료를 보시게 되면 반도체 관세의 일시적 면제 대상의 HTS 코드를 전부 올려드리고 여기에 CPU와 GPU, 서버 등이 따로 상호관세 부과 유예 품목에 속하지 않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따로 관세 부과를 얼마로 할지 정하기 전에는 면제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었던 셈이죠. 스마트폰과 컴퓨터, 노트북 등이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것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죠. 이번 트럼프 무역전쟁의 핵심은 USMCA 조항에 맞는 제품은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직접 들어오게 되면 국가별 상호관세에 의해서 관세율이 매우 높게 적용되지만 멕시코는 여러 국가들 간의 FTA를 체결 중이기 때문에 대만이나 중국, 동남아 등에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거대한 루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공급망을 통해 활용 가능한 숨구멍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무역협정인 USMCA 내에서 특정 상품에 대해서 원산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해당 문서를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입 항목이 세 가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프로세싱 머신에 대한 자료이고 세 번째는 파츠 혹은 유닛, 액세서리에 대한 항목인데요.
이 항목들이 최애국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항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 조항을 법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혜택입니다. 최애국 대우 조항에 따라서 해당 장치들은 협정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더라도 관세가 면제되거나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산지 규정 예외인데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FTA 혜택을 받으려면 상품이 협정국에서 생산되어야 하지만 이 항목은 최애국 대우 규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며 USMCA의 특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부품이나 무언가를 사서 이 세 가지 항목에 적용되는 것으로 바꿔서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그건 멕시코에서 생산한 상품이므로 멕시코가 원산지인 것으로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무엇인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GB200NVL72로 따지자면 전체 오베론 서버를 뜻합니다. HGX 서버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 제품 그 자체, 플러그를 꽂으면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뜻하죠. 두 번째는 HGX GB200 베이스보드가 속합니다. GB200 서버를 만들기 전에 속하는 단계의 부품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GB200 베이스보드, NVL 보드, 마더보드, GPU 보드, 메모리, 케이블 커넥터 등 서버를 만드는 데 쓸 수 있거나 칩으로 판매하고 있는 개별 부품들입니다. GPU에서 시작해서 완제품인 AI 서버로 연결되기까지의 공급망 흐름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TSMC 후공정이 끝난 엔비디아의 GPU는 보드 조립을 위해서 폭스콘과 위스트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폭스콘과 위스트론은 HGX UBB와 GB200 비앙카 컴퓨터보드 등 다양한 부품을 보드 단계에 조립하게 됩니다. 이를 엔비디아가 받아서 L6부터 L11까지의 조립을 위해서 서버 조립 기업들에게 보드를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버 기업들은 이를 GPU 서버 세시와 렉 시스템으로 조립하고 이것을 판매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아까의 ABC를 말씀드리자면 이 과정에 있는 제품들이나 유닛 혹은 파츠들을 뜻합니다. 1번은 여기 있고 2번, 3번은 여기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왼쪽이 L6 단계의 보드 조립 기업이고 오른쪽이 L6부터 L11까지 이어지는 렉으로 조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 기업들이 각각 멕시코와 미국의 공장에 있는데 미국의 공장에 있는 기업들은 멕시코에서 폭스콘이 보드를 생산해서 미국의 퀀타와 위스트론, 슈퍼마이크로 공장으로 조립하라고 보내면 되기 때문에 관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GB200 NVL72에서 가장 중요한 NVLink 보드도 C, 파츠와 액세서리 그리고 유닛 조항에 속하기 때문에 멕시코를 경유하게 되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렉에 들어가는 전원장치나 냉각 부품, 케이블 등은 동남아나 대만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이들은 주요 파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GB200 렉을 만드는 데 드는 원재료 비용 중 원가의 8% 이내입니다. GB200 NVL 제품가가 300만 달러 정도이고 자재 비용이 2.7밀리언이라 가정할 경우 원가 8%분에 대해서 관세율을 보수적으로 50%로 가정했을 때에 0.11밀리언이 추가되기 때문에 3.7% 정도 영향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B200 NVL 렉 조립에 앞서 나가고 있는 폭스콘의 멕시코 공장 캐파가 꽤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체크로는 이미 대부분의 GB200 빌드가 북미에서 진행 중입니다. 폭스콘은 2024년 10월에 2025년에 2만 대의 GB200 NVL72 서버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멕시코 단일 시설에서 조립되는 물량을 뜻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026년 초부터는 멕시코 세계 최대 규모의 폭스콘 조립 공장이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멕시코에서의 블랙웰 서버 캐파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플렉스와 자빌도 렉 조립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여유분은 꽤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L6 쪽의 GB200 비앙카 컴퓨터 보드도 대부분 현재 대만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2025년 2월 기준으로 멕시코 공장의 폭스콘 GB200 컴퓨터 보드 생산 능력도 상당히 많이 증가해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 말로 갈수록 멕시코 공장의 컴퓨터 보드 생산 능력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있는 공장들에게 많이 보낼 수 있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젠슨 왕은 3주 전에 엔비디아는 관세로 인한 영향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공장을 통해서 USMCA 조항을 최혜국 대우를 받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가속기 시장의 점유율 변화는 코어스 수요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왼쪽 위는 2024년 11월 캐파의 점유율이고 AI 가속기 시장의 점유율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다만 엔비디아의 GPU 가치가 ASIC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크기 때문에 실제 점유율은 엔비디아 90% 정도에 가깝습니다. 오른쪽 위는 2025년 1월의 점유율입니다. 이 당시에 구글과 아마존, AMD 물량이 엔비디아의 HGX B200 서버 수요로 전환됐습니다. 2024년 9월에 테스트 타임 컴퓨팅 트렌드가 생겼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5원의 성능
성능 향상이 다양한 모델에 적용 가능함을 깨닫고 나서 ASIC 트렌드가 후행해서 바뀌는 중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2025년 3월의 점유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가장 최근인 25년 4월의 점유율인데요. 2026년에 코어스 캐파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24년 54%, 25년 66%, 26년 69%까지 높아지는 중입니다. 블랙엘과 루빈 그리고 파인만까지 이어지는 성능 향상의 효과가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구글의 TPU V7 주문을 받은 미디어텍 코어스 예약이 26년에 추가됐으며 AWS 트레이니엄 3 주문을 받은 R칩의 주문이 크게 늘어서 마벨의 주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벨의 25년 물량은 트레이니엄 2 울트라, 즉 HBM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인해서 25년에 7만 장으로 늘었다가 6만 5천 장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AI 하드웨어 업계 기업들의 관세 적용 디테일과 수요와 공급의 디테일은 네이버를 통해서 추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4개였습니다. 트럼프 관세 적용 이후에 하드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라마4는 메타가 처음으로 발표한 MOE 모델입니다. 딥시크 V3에서 성능과 효율 향상의 노하우를 모두 녹여내서 프론티어 독점 모델과 비슷한 성능에 도달했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계 전문가 인터뷰입니다. AWS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 및 시스템 엔지니어가 말하는 엔비디아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들어봤고 아마존의 물류 전략 디테일, 아마존의 미래인 슈리브포트에 대해서 말한 자료입니다. AI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ASIC에서의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감안해야 하는 이유, 엔비디아 GPU와 쿠다의 조합, XLA를 사용하는 TPU와 AWS 뉴런 SDK를 사용해야 하는 트레이니엄을 생각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 컨퍼런스인 클라우드 넥스트 2호를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업계의 경쟁 역량의 핵심은 AI 모델의 역량입니다. 제미나이 2.5의 시대에도 파레토 프론티어를 주도하고 있는 구글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TPU V7 아이언우드는 LMM과 MOE 그리고 리즈닝의 COT를 체인 오브 닷을 필요로 하는 모델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전에 비해서 메모리 용량은 TPU V6 대비해서 6배, 대역폭은 4.5배 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과 메타가 가진 소프트웨어 영토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네 번째 자료는 엔비디아와 관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뚫어둔 숨구멍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미 젠슨 왕은 꽤 오래전부터 이를 준비해왔습니다. 공급망 관리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AI 공급망 체크를 통해서 엔비디아 및 ASIC 기업들의 코스 디테일들을 체크해봤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